개항 당시 부산포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 시대를 연 북항. 북항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함께하며 국내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2007년 신항의 탄생과 함께 항구의 기능이 상당 부분 신항으로 옮겨지면서 북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부산 신항 개발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북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능과 모습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물류 부분들도 규모의 경제를 하다 보니 점점 이제 대규모로 됩니다. 그래서 배들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선적한 화물도 이제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부산항의 사이즈로는 그 경쟁력을 가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유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북항 재개발이라는 게 새로운 화두로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당시 무역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한 북항을 재개발하여 다시 부산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부산 시민이 여기 와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휴식 공간, 시민이 그냥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배 타고 여기서 놀고 어디 가도 즐길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즐거운 곳을 만들어야죠. 여행객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여기 있으면 뭐 김밥이나 팔고 뭐 그거 부산 시민이 그거 좋냐 이게. 하지만 북항 재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올해로 10년. 강산이 한번 바뀔 만한 이 긴 시간 동안 북항은 어찌된 일인지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여전히 썰렁한 기운만 맴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은 그 재개발한다는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만날 보면 뭐 도루묵이고 뭐 그 자리고 뭐 그렇던데 뭐. 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가장 큰 부분들은 일부두가 세계유산 문화재로 등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던 일부두 보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동안 난항을 겪던 북항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항의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책 사업의 화두로 떠오르곤 했다. 급기야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오는 2022년까지 북항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북항 재개발의 꿈은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 것일까?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북항 재개발을 통해 물의 도시 부산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답을 찾고 싶어졌다. 부산의 상징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먹거리 풍성하고 볼거리 가득한 재래시장은 부산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1등 공신이다.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인근의 남포동과 합쳐져 두세 시간이면 원도심의 명물거리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이 거리의 장점이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결고운 해운대의 백사장. 광안리와 함께 화려한 해변의 야경 또한 부산하면 떠오르는 상징이다. 천혜의 환경인 물을 가지고 발전한 도시 부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부산은 동네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지 않던, 아니 사람이 살 수 없었던 바닷가 험한 도시에 불과했다. 1910년 영도 일대의 매립을 시작으로 북항 일대까지 깊은 바다를 메워 지금의 부산이라는 도시가 형성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한 개발이었기에 지금도 그때의 매립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조성된 땅은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되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2008년 북항 재개발 사업이 확정된 이후 올해로 꼭 10년. 부산의 북항 재개발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북항 인근에서 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삶이 몹시 팍팍해졌다고 호소한다. 앞으로 한 2, 3년 있으면은 뭐 세관도 간다 했었고 또 지금 뭐 북한 개발 이것도 뭐 어물쩍 미라지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장사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의 항구 재개발점으로 여긴다는 그런 정부의 관심 부족에서 지금 현재 가장 어떤 진척이 없다고 보고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양도시 공무원들은 해양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관심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북항 주변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광객들이 스쳐간다. 크루즈 여객이 들어오는 날이면 최소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해외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You're good. A little bit cold, but good. At the moment, very organized. Good and very big. Okay, thank you. 문제는 이들이 머무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북항 주변에는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당장 택시를 타거나 시티버스를 이용하려 해도 부산역까지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 이동 중 지인들에게 나눠주고픈 기념품 하나 살 곳이 없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전이라는 은행조차도 이동차가 오고 그리고 아무런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거기에서 돈을 남겨와도 쓸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럽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을 지금 한 800~900만 원을 내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돈들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구경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뭘 사게끔 만들어야지 돈을 떨어뜨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그냥 돈 못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부산을 여러 번 와본 친숙한 관광객들은 부산을 자유롭게 누비며 도시의 매력을 만끽한다. 国際市場とか茶殻田市場とか回ってでショッピングウィンドウショッピングしてでお土産を買って帰る。茶殻地に行ってアワビ粥を食べますそれからこのちゃんまつ炭火焼き屋さんに行ってデジカルビを食べます。 문제는 부산이란 도시를 처음 경험하는 관광객들이다. 이들은 부산의 특징과 장점을 발견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どこにまず韓国の美味しいお料理を食べたいです。お昼ご飯に韓国の街をブラブラして韓国を感じたい。 취재진이 본 해외 관광객은 크루즈에서 내린 뒤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7,000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고는 다시 배로 돌아가야 했다. 이 사람에게 부산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친수도시, 항만도시는 세계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부산이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점을 서로 공유해야 되거든요. 부산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근대기 우리 다양한 기억들이 여기에 잔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기억들은 세계 어디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전혀 다른 성격이고 또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역사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개발 그리고 시민의 어떤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 때 이게 활용이 된다면은 이제는 문화사업 내지는 경제 관광 사업으로 이게 연결이 되면은 이것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제 부산은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도시로의 도약을 향한 변곡점에 서 있다. 관건은 물의 도시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얼마나 잘 담아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과연 개항 142주년을 맞은 북항의 르네상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곳은 독일 함부르크의 남단 하펜시티. 직역하면 항구 도시란 뜻이다. 부산처럼 바다와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북해와 이어지는 엘베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과거에는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다. 함부르크 도심과 엘베강 사이에 위치해 있어 도심 어디에서나 엘베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때 유럽 해상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럽 최고 규모의 무역항을 자랑했으나 1차 대전 이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 항만의 역사를 비롯해서 하펜시티는 북한과 여러모로 닮아있다. 개발 대상지의 규모만 봐도 하펜시티가 1.55제곱킬로미터, 북한은 1.42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한 규모인데다 하펜시티와 북한이 속해 있는 함부르크와 부산의 크기까지 비슷하다. 그러나 추진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보다 7년 정도 앞서 개발을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장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단 외적인 성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단연 하펜시티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이 오페라 극장은 완성하기까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들어간 비용만도 약 1조 원. 기존의 창고 건물 내부를 모두 파내고 건물 위에 건물을 쌓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어졌다. 한때 하펜시티의 상징이었던 창고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Der ursprüngliche Gedanke war, dass die Philharmonie in den Speicher reingebaut werden würde. Das war die erste Idee. Das war eine Idee von einem Architekten aus Hamburg und seiner Ehefrau, einer Kunsthistorikerin, die sich diesen Speicher schon länger angeguckt hatten und sahen, dass er eigentlich in der Hafenlandschaft keine wirkliche Bedeutung mehr hat. Durch den Containerhafen, durch die Veränderung der Lagerwirtschaft spielten diese großen Speichergebäude plötzlich keine große Rolle mehr. Und die Frage war, was machen wir jetzt damit? Und es gab eine sehr starke Tendenz, daraus ein Bürogebäude zu machen. Aber dieser Architekt und seine Frau sagten, nein, das muss etwas für die Kunst werden. Wir brauchen ein Konzerthaus, ein zweites Konzerthaus. Dann ist er nach Basel geflogen. Basel ist der Ort, wo Herzog und de Meuron ihr Büro haben. Und er hat eine Postkarte mitgebracht von diesem Speicher, ein Backsteingebäude, und hat das auf den Tisch gelegt und hat gesagt, was fällt euch ein dazu? 엘프 필하모니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3번이나 설계가 바뀌고 비용은 애초 계획의 10배 이상이 초과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여러 번. 하지만 엘프 필하모니는 그런 인고의 과정과 난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세계 언론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경쟁할 신호탄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세계 도시공학 전문가들 역시 누구도 흉내 못 낼 함부르크만의 유일한 공연장의 탄생이라며 극찬했다. 하펜시티 역시 엘프 필하모니가 지어지기 전까지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 빈곤 도시로 대형 음악당의 건립은 이 도시의 오랜 수건이었다고 한다.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예상보다 10배 이상 초과되자 함부르크 주민들은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펼쳤고 그 수익금으로 공사비의 4분의 1이 충당됐다. Die
Menschen, die dort waren, das waren auch einige Journalisten dabei natürlich, die haben das begeistert aufgenommen und es hat in der Stadt einen Sturm der Freude gegeben. Nun muss man wissen, Hamburg ist eine Bürgerstadt. Viele wohlhabende Bürger sind es über Generationen hinweg gewöhnt gewesen, diese Stadt mit zu finanzieren, mit ihrem Vermögen. Die erste Bürgeroper in Deutschland wurde in Hamburg gebaut. Also gab es eine Reihe sehr wohlhabender Menschen, die 10 Millionen Euro auf den Tisch gelegt haben und gesagt haben, wir wollen auf jeden Fall, dass dieses Gebäude errichtet wird. 내부 역시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하펜시티만의 창의력이 돋보인다. 장장 80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랜드홀의 내부는 포도밭을 형상화해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배치됐다. 전체 객석이 무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8층 전망대에 오르면 함부르크시 전체를 볼 수 있는 360도 탁 트인 공간이 펼쳐진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활짝 개방돼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멈추질 않는다. Fantastisch, grandios, wunderbar, so schön. Also, nein, gefällt mir, gefällt mir. Und hat zwar lange gedauert, hat auch viel Geld gekostet, aber doch gefällt mir. Doch, ich bin schon stolz darauf, auch was der Herr sagte, das Gebäude ist wirklich faszinierend und sehr faszinierend ist eben auch der Ausblick, wenn man hier rumgeht und so weiter. 이렇듯 극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펜시티만의 정통과 고집을 담으려는 노력이 하펜시티 도시재생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엘프 필하모니는 현재 다시 추진하기로 한 부산의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쩌면 건축물 하나에도 그 지역과 지역민의 스토리가 담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Und dann habe ich mich damit beschäftigt und fand es sehr interessant. Am Wasser zu wohnen ist sehr schön, ist sehr entspannt. In der Hafen City ist es schön zu leben, weil man dort sehr kurze Wege hat. Man ist ja in der Innenstadt, was mir auch gar nicht so klar war am Anfang, weil das war ja vorher, bevor die Hafen City dort entstanden ist, war es Freihafen. Das heißt, dass sie als normaler Bürger dort gar nicht hinkamen. Also es war eigentlich Sperrgebiet. Da war die Stadt zu Ende. Und es ist von der Hafen City. 하이네의 말처럼 하펜시티는 교통의 천국이다. 지하철, 버스, 자전거 등 육상교통의 편리함에 더해 해상교통까지 완벽한 연계체계가 갖춰져 있다. 일명 스마트 도시. 시민들은 어디에서나 하펜시티에 접근할 수 있다. 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배를 타고 이동하기가 육지만큼 편리하다. 엘프 필하모니의 공연을 보러 갈 때도 배를 타고 가는 일이 다반사다. 길이 막혀 공연에 늦을까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다. 육상교통에서 해상교통으로 갈아타기까지 1, 2분. 해상도 육상 못지않게 정류장과 배차 시간이 편리하게 돼 있어 시민들은 교통체증에 시달릴 일이 없다. 원하는 시간 어느 때나 강을 가로질러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은 도시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이다. 이동시간 단축 외에도 고단한 일상의 쉼표가 돼주기 때문이다. Also es hat einfach einen praktischen Wert, weil ich habe einen Termin in Finkenwerder um 10:30 und das ist die schnellste Verbindung in Hamburg. Und ja, übers Wasser zu fahren ist natürlich ganz besonders schön. Kein Stau, ein bisschen frische Luft. Ich mag es einfach hier in Hamburg so. 도시 개발에 있어서 하펜시티는 당장의 이익이나 자본 중심의 토지 수용, 토지 조성이 아닌 철저히 삶의 질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고려한다. 그런 점은 이들의 건축물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하펜시티의 새 건물들을 보면 특징이 있다. 모두 저층이면서 1층엔 이렇게 바람길을 열어놓은 것. 홍수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대신 1층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에겐 임대료를 깎아줘
생활이 어려운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Ich würde von zwei großen Herausforderungen sprechen. Das eine ist das Thema Hochwasserschutz. Wir liegen im Überflutungsgebiet der Elbe. Wir mussten also ein Hochwasserschutzprinzip sozusagen entwickeln, das gut passt zur Entwicklung der Hafen City. Das ist das eine, mit dem wachsenden Meeresspiegel zu arbeiten. Das andere Problem ist tatsächlich, das klingt vielleicht seltsam, aber der Erfolg der Hafen City. Dadurch entwickeln sich die Preise immer mehr in die Höhe. Das ist ein großes Problem in den Städten generell, in den wachsenden Städten, die Mietpreise, alles geht in die Höhe, die Menschen können sich das nicht mehr leisten. Und insofern war das auch eine Problematik und ein Thema, mit dem wir arbeiten mussten. Das heißt, dadurch, dass wir eine neue Stadt bauen, können wir das gesamte Gebiet auf ein höheres Niveau heben. Das kann man in der alten Stadt nicht mehr, aber in der neuen Stadt kann man alles auf einem hochwassersicheren Niveau bauen. Und dort, wo die Warften sind, sind Tiefgaragen. Das heißt, alles liegt sozusagen auf 2 Geschossen Tiefgaragen.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새로 지은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엘프 필하모니처럼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건물이 도처에 있다. 이렇듯 정부와 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하펜시티의 정신은 조화와 철학, 그리고 공존의 가치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하펜시티만의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 첫째는 옛것에 새것을 담는 온고지신의 정신이다. 기존에 땅을 갈아엎고 높은 빌딩을 세우는 보편적인 개발에 대한 인식을 과감히 탈피해 하펜시티만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최대한 살려낸 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하펜시티의 새로 지은 건축물의 특징은 저층 고밀도이다. 이유는 뒤쪽에 포진한 창고 건물들과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 창고 건물들의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하펜시티의 이런 노력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하펜시티는 도심 어느 곳이나 강을 향해 열려 있다. 일명 오픈 스페이스. 어디에서나 강을 볼 수 있도록 엘베강을 중심으로 건물의 위치가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오픈 스페이스를 따라 걷다 보면 친숙한 명칭의 다리가 눈에 띈다. 바로 부산 브릿지. 하펜시티라는 도시가 왠지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Wohnen in die Hafen City zogen, das war 2004. Da gab es zum Beispiel noch keinen Supermarkt. Dann haben alle gesagt, wir haben keinen Supermarkt. Das Problem ist natürlich, um einen Supermarkt wirklich wirtschaftsfähig zu machen, braucht man natürlich wiederum die Menschen. Also es dauert immer etwas, bis das normale Leben einkehrt. Und auch künftig werden die Entwicklungen natürlich weitergehen. Und dass wir die neuen Stadtteile, und das ist eine sehr große Herausforderung, die neuen Stadtteile gut vernetzen in die Stadt. Beispielsweise, wenn wir südlich der Elbe werden wir einen neuen Stadtteil kreieren. Nach der Hafen City geht es weiter. 하펜시티의 도시재생 사업 최고의 수혜자이자 1등 공신은 바로 시민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구경꾼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감시하고 견인했다. Also es ist ja, in Deutschland ist es vorgeschrieben, dass die Bürger bei der Bauplanung beteiligt werden. Also wenn Bebauungspläne, Masterpläne aufgestellt werden, dann gibt es so ein zweistufiges Beteiligungsverfahren. Wir werden erstmal informiert, man bekommt die Planung erklärt und dann hat man auch die Möglichkeit, sich einzubringen in Workshops oder verschiedene Veranstaltungen. Das organisiert die Baubehörde. Und es ist natürlich schwierig für die Behörde, mit so vielen Menschen in einer Stadt zu sprechen. Wen wollen sie da ansprechen? Da alle und keinen, ja? 하펜시티의 주민들은 스스로 만들고 싶은 도시를 그렸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4명의 공동대표와 15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 한 푼의 사례비 없이 100%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Ja, also erstmal macht es Spaß, es sind sehr nette Menschen und es ist auch
Es sind Themen, die mich interessieren. Es ist ja jetzt, gibt ja auch Schnittstellen zu meinem Beruf, weil ich eben mich mit Immobilien beschäftige. Aber es ist auch einfach schön zu sehen, wenn man sich einbringt als Bürger, dass das auch auf fruchtbaren Boden fällt und dass wir ja auch gehört werden und unsere Vorschläge auch, nicht immer, aber schon auch umgesetzt werden. Das ist toll. 크레이지라는 단어에는 미치다라는 뜻과 함께 열광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펜시티는 이 도시를 키우고 알리고 지키려는 열망으로 가득하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어도 퇴짜 맞기 일쑤였던 이곳에 최근 한 업체가 엄격한 기준을 뚫고 입주해 성업 중이다. 최근 하펜시티에서 가장 핫한 이곳은 미니어처의 천국 원더랜드. 돈을 싸들고 들어오겠다는 업체들도 통과하기 어려운 이 도시에 이들은 어떻게 입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구현하는 것들이 하펜시티라는 도시와 부합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Und wenn man hier morgens so herkommt, wenn es noch ruhig ist, dann sieht man wirklich so diese alten Backsteingebäude, die hier stehen und denkt man echt so wow, es ist halt schon wirklich cool. Und ich finde diese ganze Struktur hier drin einfach Wahnsinn, weil es ist so dieses, wie du auch schon sagst, es ist einfach so ein alter Speicher und was man da draus gemacht hat. Also von außen sieht es total alt aus und als ob es bald zerfällt, weil es ja auch mitten im Wasser steht. 15분에 한 번씩 낮밤이 바뀌는 원더랜드에는 유럽 곳곳의 명소와 풍경이 녹아있다. 이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개발이 진행 중인 하펜시티의 모습을 달라지는 모습 그대로 반영한다. 1년 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그 시간만큼 달라진 원더랜드를 보게 되는 것이다. Ja, also hier gibt es ja mehr Sachen, mehr Museen, mehrere Sehenswürdigkeiten, die man gar nicht in einem Urlaub schaffen kann. Das heißt, man muss eigentlich noch mal kommen, um alles wirklich zu sehen und zu erleben. Storage City. Here is for the harbor. Is for the harbor hundreds of years ago, maybe, and it has a really good site, and there are a lot of historical places here. That's what we need to see and to feel the history of this place. Yes. Also das Wunderland ist für mich irgendwie ein total verrückter Laden. Man kann sich hier einfach austoben, man hat so ein bisschen die groben Vorgaben, man hat die wildesten Ideen und dann fängt man einfach an zu bauen. Und in der Bauzeit kommen immer irgendwelche lustigen Ideen und das macht den Beruf hier einfach total verrückt und den ganzen Laden. Man muss lassen, bevor ich hier angefangen habe, war es bei mir in der Familie immer so, dass man selbst immer geschrien hat, so, guck mal Fernsehen, da läuft gerade was von dieser Modelleisenbahnanlage. Also so Spielzeug und so, also es war schon früher, bevor ich hier auch angefangen habe, immer irgendwas Besonderes. Und dass man selber ein Teil davon ist, ist natürlich auch ziemlich cool. 쉼없이 변화하는 원더랜드 안의 세상과 그 세상을 만들고 있는 원더랜드의 직원들과 원더랜드의 모델이 되는 하펜시티라는 도시는 서로가 서로의 모형이 되며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프존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러이러한 도시의 규모를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정도 규모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덤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예상치 못하게 오게 되면서 더더욱 그런 개발에 대한 이익들을 그 지역이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바다를 활용해 도심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있다.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부산의 송도. 밑이 훤히 보이는 아찔함을 맛보기 위해 이용객들은 2만 원의 이용료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송도에 오면 즐길 거리, 볼거리가 가득하다.
It's a very beautiful place. Very nice. The tour package we took is also covering Busan. And we have heard about that. Korea. Korea, nice Yes. place. So we wanted to come and see. Yeah.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송도의 이런 활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태풍에 취약한 지리적 한계 때문에 부산 최초의 해수욕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한여름에도 한산한 바닷가에 지나지 않았다. 송도가 아무래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카도 들어오고 다리도 놔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고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제 아무래도 손님 많이 오면은 송도도 살아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될 거 아닐까요? 부산 와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부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패키지 여행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부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맘먹고 그냥 한번 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부산대교, 그래서 오늘은 강안대교 그리고 영도다리. 전부 바다네요. 네, 그 영도다리 열리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바다를 끼고 도는 다리는 다 도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송도의 이런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바로 물, 바다가 있기에 가능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하천이 있고 바다가 있는 도시 부산. 부산이 살 길은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송도는 여실히 보여줬다. 오늘 보면 송도를 갖다 다시 뭐냐면은 새롭게 예전에 있던 그 케이블카를 또 살리게 되고 또 남들 또 볼거리라든지 스포츠 또 뭐 할 수 있는 이런 기라든지 뭐 뱃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오늘 보면은 야심찬하게 앞으로 부산항에서 최고의 멋있는 하나의 해수욕장이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머무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사실은 시대에 맞도록.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볼거리, 그 다음에 즐길거리,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먹거리. 요즘은 또 숙박시설도 나름대로 좋아야만이 이 젊은이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3박자, 4박자가 맞아줘야만이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살아나지 않을까. 부산의 하천은 모두 17개. 그중에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낙동강과 수영강 단 2곳뿐이다. 그 2곳 중 수영강만이 바다와 연결돼 있다. 기존에 없었던 콘텐츠로 수영강을 활용한 민간 사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김건우 사장. 우리나라 최초로 보트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보트텔을 도입했다. 요트 스테이라는 그 하나의 관광 상품이 저는 해양 관광이라는 큰 틀 안에 컨텐츠 하나의 작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컨텐츠가 생기면서 사실 여기 지금 수영마 요트 경기장에 이 요트 스테이를 운영하는 요트가 30대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컨텐츠가 주는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해양 산업은 사실 육지 사업보다 안전한데도 지자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건우 사장은 그런 불필요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바다 사업이라고 토로한다. 그 또한 초창기에 적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법적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경찰 조사만 4번 받았거든요. 그냥 피의자 신분으로 4번을 받았어요. 갈 때마다 그 자료를 한 이 정도씩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대업이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시켜드린다는 마음으로 들고 가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부산의 하천과 바다를 친수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김건우 대표는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 콘텐츠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프랑스의 파리 세느강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어떤 강을 끼고 있는 관광 도시에서 리버 크루즈나 아니 보트가 없는 그리고 워터프론트 개발이 안 된 도시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근데 수영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배는 한 축도 안 다니고요. 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만 있고 이제 공원만 있어요. 저는 그 딱 하나의 사례만 놓고 보면 아 부산이 얼마나 그 해양 관광에서 강이나 바다를 조금 등한시했는가, 조금 소홀히 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은 부산의 자랑인 이 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 도시 공간과 시민의 삶이 어떤 이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냐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인 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부산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물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도시가 아닐까. 늘 물과 함께 있었지만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도 누리려고도 하지 않는 관심과 노력의 부족은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시간을 조금 두고 저는 이렇게 개발이나 재생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개발 시대에서의 도시 계획이 아닌 앞으로 도시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 속에서 개발해야 될 때와 재생해야 될 때, 또 자연을 보존이나 보존해야 될 장소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부터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물의 도시는 단지 육지와 물이 나뉘어져 있을 뿐 인간과 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접점을 찾기 힘들고 물을 누리기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알고 보면 지금의 부산 역시도 부단한 개발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도시이다. 최근 북항의 모습이다. 일부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지만 쇠락한 항만의 모습 그대로. 북항 재개발 조감도의 장밋빛 풍경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10년의 공사라고 하기엔 그저 제자리 걸음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 무엇이 북항 재개발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 저희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 무역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안항만 관리구역이고 어항이라든지 또 이런 기능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 연안들이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해서 아주 그 산재에 있습니다. 연안 전체, 부산 연안 전체에 대한 통합된 조화로운 어떤 그런 정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의 어떤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의 또 어떤 정부 부처, 핵심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내륙 관광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좀 부족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양 분야는 또 공간적 관리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관광부 해양에 대해서 좀 다소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따로 가는 그런 데서 문제가 올 수 있고. 관할도 제각각, 책임도 제각각이라는 건데 책임자가 많다는 건 역으로 책임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부산 연안개발은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청, 지자체가 각각의 구역을 맡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마당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북한이 꼭 늦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대략 한 20년 내에 30년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여기에 보면 준비하는 시간, 그 사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겠죠. 물론 앞서 소개한 독일 하펜시티의 경우도 2001년에 시작한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니 10년밖에 안 된 북한 개발이 늦다고 체근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그동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북이 걸음이라면 다행이지만 토끼처럼 잠들어 있다면 늦기 전에 깨워야 할 테니 말이다.
이 부산항이라는 것이 이 부산에 있으면서 참 부산시가 또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특수성이 있고 또 이걸 뭐 또 정부에서 또 항만을 또 관하다 보니까 그 해양수산부가 있고 그다음 또 여기를 뭐 또 해양수산부 또 산하는 아니지만은 또 BPA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산항 그 항만공사가 있어가지고 또 여기 관여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삼파전과 비슷한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하나의 뭐 어떤 개발 의견이 논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뭐냐면 서로 간에 이해타산도 있을 수 있고 참 우리가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참 목적이 돼서 일찍이 갈 수 없는 단순한 프레임을 가지고는 이거는 다루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의견 수렴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끝없는 바다와 화려한 도시가 조화를 이룬 곳, 싱가포르. 깊은 수면의 바닷물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심지어는 건물 안에도 싱가포르 사람들의 일상 곳곳에 물이 있고 이들은 바닷물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다. 이렇듯 싱가포르는 물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변 도시로서 완벽한 변신을 이루어냈다. 도시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다와 강과 결합된 바탕에 어떤 그런 힘과 그 위에 이제 새로운 문화가 이제 중첩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원생의 자연과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들의 활력과 문화가 결합된 그런 점에서 아주 세계적인 도시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시티 이너 가든. 충분한 녹지를 형성하기에 턱없이 좁았던 도시 공간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옥상 정원이나 벽면 녹화, 하늘다리, 발코니 녹화 등 3차원 정원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도시의 정비를 위해 도시재생청이라는 전담기구를 만들었다. 하나의 단일화된 기구가 주체적으로 개발을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URA, 즉 싱가포르의 도시재생청의 모토는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놀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이다. URA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부터 개발 계획 평가 및 승인, 도시 계획 수립, 역사적 건물 보전, 토지 판매, 주차장 운영 관리까지 그야말로 싱가포르 도시재생 사업의 A부터 Z까지를 도맡아 일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 조직의 독단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천여 명에 이르는 도시계획 설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는 투명함과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싱가포르인들의 국민성도 한몫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청을 믿고 따라줬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청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계획들을 자꾸 세우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엮어서 조율하고 이걸 조정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제는 다양한 조건과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이 삶을 같은 테이블상에 놓고 이것을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 개발에 있어서도 이처럼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다행인 건 늦게나마 북한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체를 일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 일명 북한 재개발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범정부 추진단.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 중앙부처, 부산시, 공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획단을 연내 설립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아마 연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북한 그 재개발의 방향이 좀 수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도 좀 나아가고 있고요. 북한이 걸어온 142년. 이제는 항구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원도심의 파도가 출렁일 때면 우리는 북한이 남겨준 142년의 르네상스를 기억하며 바로 이곳에서 북한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겠다. 오페라하우스도 짓는다 그러고 뭐 공원도 개발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우려하는 바로는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 몇 개를 놓고 그걸 개발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부산에 지어지는 건축은 부산의 정체성을 반드시 담을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의 삶을 담보할 그런 어떤 지속적 가치도 함께 지녀야 된다고. 저희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보는 측면은 업계에서 누구도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GS건설이 이 사업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유일하게 그 사업자 공모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데는 주의 의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공개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청사진에는 북항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체 사업 부지의 70%를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위해서 부산역까지 광폭 보행테크가 놓일 예정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페라 극장은 항만공사의 계획대로라면 해양문화지구에 들어서게 된다. 과연 이 화려한 계획은 실현될 수 있을까? 멋진 북항 재개발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해양 분권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추구하는 마린토피아의 어떤 각종 정책 목표나 추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 대한 자긍심들이 그래 높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한에는 도시 경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부산도 이제는 그 도시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갖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부산은 가장 핫한 게 야경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계적인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무기자 이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근대 역사의 항만 물류의 역사를 최대한 그 북한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항만만 따로는 섬으로 된 개발이 아니라 원도심과 또 서면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항만 재개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142년간 부산항의 중심이었던 북항. 이젠 옛날의 항구의 기억이 아닌 북한과 함께 살아온 부산과 부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친수공간의 바다로 다시 그 긴 역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